만화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나스닥에 막 상장하고 이런 시절입니다. 근데 이걸 또 우리가 만화라고 표현하면 옛날 말 같죠. 요즘엔 웹툰이라고 하는데요. 네이버 웹툰과 디즈니가 협업을 할 정도로 이 시장도 엄청나게 커져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는 만화를 어떻게 읽고 소비했을까요? 라떼 경제사 시간으로 함께 거슬러 가보시죠. 경제 전문 뉴미디어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인 이사님도 만화 좋아하세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세요? 네. 어떤 거 많이 보셨어요? 저 뭐 김혜린 작가의 불의 검이나 김진 작가 바람의 나라 뭐 이런 명작들을 좋아했죠. 만화 책으로? 책으로. 한 장 소장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화방에서 좀 가셨겠네요. 네.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추억 속의 만화가 하나쯤은 다 있으실 텐데 우리나라 만화는 언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시작됐을까요? 이제 뭐 만화라고 하면은 글이랑 그림이 같이 있고 네. 뭐 칸이 있는데 그림이 더 중요한 거 이런 정의가 있는데 이 정의에 맞는 작품이 처음 나온 게 우리나라에서는 1909년에 이도영 화가의 삽화라는 한 칸 만화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대한민보라는 신문의 창간호에 실렸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오락의 의미가 더 큰데 그때 당시만 해도 만화라는 단어 쓰면은 지금의 만평 보편적으로 좀 만평 같은 의미였고요. 네. 비슷한 시기에 영미권 신문에서 만화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만화가 연재되는 신문의 발행 부수가 막 훅훅 뛰고 그래가지고 마치 지금 OTT가 가져가는 스포츠 중계권 같은 위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 정도였어요? 네. 근데 이게 만화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된 게 전쟁 전후였다면서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국전쟁 전후로 좀 성장을 많이 했는데 네. 당시 전쟁 당시에는 좀 전쟁의 이데올로기 홍보 수단인 전단으로도 좀 사용이 됐고요. 일명 삐라라고 하죠. 전쟁이 끝난 뒤에는 이제 어린아이들 동심을 조금 달래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던 시절이에요. 예. 12세 이상의 문맹률이 70%가 넘었던 시절이라서 1950년대 전후에 이제 한국어로 신문과 잡지를 발행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만화는 글이 조금 이제 잘 이해가 안 돼도 그림이랑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렴하고 질 높은 대중오락으로 좀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사 만화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요. 어린아이들한테는 교육 재료로 좀 쓰이고 동시에 가장 재미있는 콘텐츠로 자리를 잡았고요. 그래서 당시 뭐 재생종이의 한 20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엮었던 만화가 대구나 부산 등지에서 유통이 됐었고 이 만화는 이제 딱지본 만화나 떼기 만화라고 했었습니다. 딱지본 만화. 네. 그래서 뭐 최초의 공상과학 만화도 굉장히 좀 일찍 등장을 했어요. 1952년에 52년도에. 네, 핸델 박사라고 1000년 뒤 미래 배경해가지고 지구 멸망을 두고 좀 싸우는 내용이었고 또 이런 식으로 여러 만화가 엮인 만화 잡지도 좀 50년대 빨리 등장을 했습니다. 1952년에 우리나라에서 공상과학 만화가 나왔었다. 대단하네요. 그것도 네. 1000년 뒤의 미래를. 네. 재밌네요. 김홍태님이 구영탄 불청객 시리즈 재밌게 봤는데 라고 보내셨고 이혜진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구매한 열혈 강호를 40대인 지금도 구매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직도 안 끝났군요. 그거.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만화방에 대한 추억입니다. 네, 맞아요. 처음에는 이제 뭐 50년대, 60년대 이럴 때는 거리 좌판에서 대여를 좀 했었는데요. 가장 유명했던 만화 좌판이 서울 남대문 시장 지하도 입구 부근에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중년의 여성이 이제 그 주인이었다는 기록까지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58년 정도 되면서 이 좌판이 골목 안에 좀 낡은 가게로 들어왔다고 하고요. 이때는 현장에서만 대여해서 읽고 가는 식으로 이제 좀 네. 장사를 했고요. 유통도 좀 빠르게 발전을 해가지고 서울 아현동에 서울 총판이 설립이 되면서 만화책 도매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근데 도매상들은 만화책을 좀 리어카에 싣고 다니면서 일일이 납권을 팔았다고 해요. 당시 서울시내 만화방이 한 200개 정도였다고 하고요. 이때 순정 만화도 탄생을 합니다. 근데 최초의 순정 만화는 이제 그 로맨스 중심이 아니라 가족 만화에 가까워서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아니면 가난한 가족들 중에 밝고 순진하고 생활력 있는 소녀가 이제 연애를 통해서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이야기가 순정 만화. 최초의 순정 만화. 예. 그러니까 이 만화의 발전과 만화방이라고 하는 인프라의 발전이 또 같이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만화 전문 잡지까지 나왔습니다. 네. 보물섬. 예, 이때가 이제 사실상 만화의 전성기가 이제 좀 시작이 되는데 저는 소년 챔프 좋아했는데.
저는 점프를. 네. 이제 경제적 배경도 있어요. 이때 만화의 전성기가 시작이 된 경제적 배경이 네. 이제 삼저호황이 딱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 삼저호황의 만화 시장 좀 부양을 했는데요. 최초로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하면서 대중소비 사회로 전환이 됐고 네. 중산층이 생겨나면서 이제 아이들이 좀 이제 오락에만 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됐죠. 그래서 문화적으로도 통행 금지가 해제가 되고 해외 여행이 자율화가 되고 이제 컬러 TV가 보급이 되면서 10대 청소년이 최초로 문화 소비의 주체로 등장했던 게 또 80년대, 90년대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아동과 청소년이 주로 소비하던 무협 만화라든지 뭐 무협 소설, 소년 만화, 야구 만화, 순정 만화가 이제 문화 주류로 좀 떠올랐죠. 그래서 만화 잡지 창간 붐이 일었는데 만화 광장, 주간 만화, 르네상스, 뭐 아이큐 점프, 뭐 말씀하신 점프 소년 오랜만에 챔프, 들어보네. 네, 이러면서 아기 공룡 둘리가 나오고 이제 달려라 하니가 나오고 이게 이제 원소스 멀티유즈가 돼서 TV 만화로도 제작이 되고요. 맞아요. 네. TV로도 이어졌고 강진미님이 저는 쉬는 날에 지금도 만화방에 갑니다라고 보내셨고 지금 저희가 음악 하나 깔아드리고 있는데 이게 공포의 외인구단 OST인가요? 네네. 정수라 씨가 부른 거죠? 난 너에게. 이거 추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당시에 저는 헷갈렸었거든요. 떠돌이까치랑 공포의 외인구단 네. 주인공 이름만 동일한 거고 이거는 어른들한테도 인기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공포의 외인 구단이 선풍적인 인기를 좀 끌면서 이제 대본소라고 했는데 이때는 만화방과 대본소가 조금 이제 섞여서 쓰였는데 대본소가 뭐예요? 그 이제 좀 만화 대여점을 대본소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빌려서만 읽고 집에는 갖고 가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대본소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대본소가 이제 어린이 청소년의 오락 공간이었다가 좀 성인 위주의 좀 문화 공간으로 변합니다. 까치 신드롬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공포의 외인 구단은 1986년에 영화화도 됐었어요. 이장호의 맞아요, 외인 맞아요. 구단이라고. 예. 당시 멀티플렉스가 또 없었기 때문에 이때 기준으로 정말 대박을 칩니다. 29만 명의 관객을 동원을 했고요. 이제 그 지금 저는 듣지 못하고 있는데 나오고 있는 이제 영화 주제가 정수라의 난 너에게 이거 KBS 가요톱10에서 5주간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가요 톱10 5주 연속 1위요? 네, 5주 연속 1위. 이제 그때 뭐- 골든컵이었는데 그러면? 맞아요.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네. 뭐든지 할 수 있어. 랩인가요? 이거. 정수라 씨 노래가? 아닙니다. 저거 부르라고 하셔가지고. 아니, 네. 랩인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저는. 힙합인 줄 알고. 그러다가 나중에 비디오처럼 만화도 이제 대여해서 집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됐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본소가 이제 만화 대여점으로 좀 바뀌었는데 네. 이때 그 만화 대여점을 이제 그러니까 이때 대본소가 왜 중요했냐면 네. 처음에 60년대 만화 판매하고 유통을 좀 독점을 했어요. 그러면서 경쟁 출판사들이 좀 없어지면서 이제 그냥 뭐 거의 경쟁이 없어져가지고 대본소 이제 양산형 만화가 나오면서 대본소가 좀 성인 오락 공간으로 되는 시점하고 겹쳐가지고 예. 되게 좀 불량한 공간이다. 이제 이렇게 되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집집마다 구독할 수 있는 만화 잡지에 연재하다가 이제 단행본이 나오면 소장용으로 이제 좀 사는 그런 이제 문화도 생겨나면서 이제 그 만화 대여점이 생겨나고 이게 대학가로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혜진님이 만화 잡지 중에서 윙크 밀크도 있었어요. 아, 윙크. 7227님이 어깨동무라는 잡지도 있었다고. 8346님 예전에는 껌에도 만화가 들어있었어요. 껌 안에 만화 있었던 길다란 만화 생각나실 겁니다. 또 90년대로 넘어가면서 만화 산업이 또 한 번 변화를 맞이했어요. 네, 어떻게 네. 달라졌을까요 이때는? 이제 대본소를 대체한 그 대여점, 이게 도서 대여점, 비디오 대여점 그리고 만화책이 같이 있는 형태의 대여점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멤버십제로 해가지고 집으로 좀 가져가면서 이제 보는 그런 문화가 좀 정착을 하고요. BM이라고 하죠. 그런 BM이 좀 정착을 하고요. 이제 1996년 상반기에 외환위기 직전에는 전국 12,000개의 대여점이 만화 대여점이 있었다고 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만화의 중심 서사가 굉장히 좀 많이 변하는데
이제 순정 만화가 시사나 역사적인 메시지를 좀 담게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대학생들의 좀 입맛에 맞는 내용으로 80년대, 90년대 이제 순정 만화나 뭐 무협 만화나 소년 만화라고 부르던 이제 성인들이 조금 더 많이 보기 시작했던 그 만화들이 네. 당시 이제 시대상을 좀 담아서 대학생들 입맛에 맞는 내용이 되고 이때 대학생들의 입맛에 맞는 내용으로 나왔던 만화들이 그 게임이 되거나 뮤지컬이 되거나 아니면 TV 드라마화가 되게 활발하게 됩니다. 리니지라든지 바람의 나라라든지 풀하우스라든지 그게 네. 게임으로 다 이어졌던 네, 거예요. 지금 OTT에 들어가 있는 이제 파인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이제 뭐 그 파인은 웹툰이지만 어쨌든 좀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오늘 2부에서 K-팝 네. 데모넌터스를 비롯해서 네. 지적재산권 IP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네. 야 당시에 그 만화가 결국 국내에서도 잘 여러 가지로 이제 파생이 됐던 거네요. 네, 원소스 멀티유즈는 오. 이때부터 좀 활발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그 승승장구하던 이 만화 시장이 한풀 꺾이는 계기가 있었겠죠. 네, 일단 외환위기가 굉장히 컸고요. 그 외환위기가 수습되는 시점에서 이제 IT 열풍, 벤처붐이 불면서 웹툰으로 좀 넘어갔죠. 온라인으로. 네, 어쨌든 양질의 만화는 이제 단행본이 좀 팔려야 되는데 이 단행본이 그 당시 가격으로 좀 싸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경제력이 없는 성인이라고 해도 경제력이 조금 부족한 분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대중문화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으면은 가장 먼저 줄어드는 소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타격이 굉장히 컸고요. 이 만화 출판사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만화가들하고 좀 계약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저렴한 만화를 박리담회로 들여와서 대여점에만 이제 대여용으로 좀 공급을 하는 그런 식으로 BM이 좀 바뀌었고요. 네. 그리고 1997년에 청소년 보호법을 제정하면서 만화 잡지들이 굉장히 많이 폐간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만화를 보면 불량하고 공부를 안 하게 된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사실 이 법 제정이 가장 타격이 컸어요. 염장화님이 네. 만화가 학교 폭력의 원인이라고 국가가 탄압하고 그 때문에 작가들이 절필 선언했던 사건 빼놓을 수 없다라고 네, 이야기해 주는데, 맞습니다. 그런 탄압이 있었네요. 이때는 염색을 하면은 이제 공중파 TV에 출연을 네, 못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예. 이게 좀 만화는 그거보다 훨씬 더 탄압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이게 좀 회복이 되기 전에 이 시기에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이 되면서 이제 게임이 굉장히 좀 치고 들어오고 PC방이 치고 들어오고 또 만화 불법 스캔본이 유통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만화라는 어떤 형태가 포털 중심의 무료 웹툰으로 좀 서비스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엄청 꺾였죠. 이제 인터넷으로 올라오면서 네. 시대별로 인기 있는 웹툰도 조금씩 달라졌죠.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웹툰의 역사도 3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이제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웹툰이라는 말이 없었고 웹 만화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90년대 말부터 조금 시작이 됐는데 개인 홈페이지나 온라인 카페에서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이때 작품도 뭐 마린 블루스나 파페포포 메모리즈 이런 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때는 또 카툰 에세이라는 말도 좀 쓰였는데 네. 이제 본격적인 웹툰 시대는 2003년 이제 강풀 작가가 다음에 만화 속 세상에서 순정 만화라는 이름의 웹툰을 발표하고 이제 조석 작가가 마음의 소리 발표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일상툰이나 에세이가 좀 인기가 많았고요. 네. 지금 이제 그 이전에 그 만화가 70년대, 90년대 오면서 좀 대학생 입맛에 맞게 변화를 했듯이 웹툰도 지금은 좀 이제 스릴러, 추리 이쪽으로 좀 많이 인기가 건너간 것 같아요. 근데 2004년에 네이버 웹툰이 등장을 해서 요일별 연재를 하면서 좀 시스템화가 됐고 스크롤을 내리는 형태의 웹툰이 본격적으로 좀 시장 확대가 시작됩니다. 초기 웹툰 만화 보면은 칸이 가로로도 좀 있었는데 완전히 좀 스크롤로 세로로 좀 넘어갔더라고요. 이제는 당연히 이제 새로 스크롤로 보는 게 일상적이고 네네. 네이버 웹툰의 그 모기업이죠. 웹툰 엔터가 나스닥에 상장을 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이 웹툰의 비례는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기에서. 이게 뭐 이제는 뭐 영화로 그렇게 제작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웹소설이 또 웹툰이 되고 웹툰이 영화나 OTT로 들어가는 드라마가 되면서 그 스토리가 한번 검증이 되면 네, IP 생태계가 조금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미생, 신과 함께, 이태원 클라스 이게 다 이제 웹툰 원작이거든요. 네. 그래서 원작이 있는 드라마나 영화들은 기본적으로 스토리 라인이 좀 탄탄하기 때문에 영상화를 시킬 때 연출에만
데만 좀 이제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기대를 좀 하게 되는데 이 IP 확장 전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생태계가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웹툰 플랫폼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만화 한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일본 만화를 못 따라간다고 했었는데 우리 웹툰이 이제 지금 뭐 넘어섰죠. 네, 일본 만화 시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네. 특히 비즈니스 모델, 기다리면 무료 같은 비즈니스 모델이 압도적이고요. 그러면서 역량 있는 인재들이 몰려가지고 처음으로 좀 2조 원 돌파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 같고요. 저희가 지적재산권, 이 IP에 대한 이야기는 또 2부에서 더 자세히 또 다뤄드리겠습니다. OPT의 김정인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